원장님, 저 같은 여자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47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요. 저는 박수연 47살입니다. 남편을 간암으로 잃은 지 2년이 됐어요. 새 아이를 키우느라 평생을 살았는데 지금은 반찬 배달 가게를 운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릎이 아파서 찾아간 강남 정형외과 병원에서 60살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13살이나 많은 분이었고 저는 그분의 환자였지만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제 3자녀와 그분의 2자녀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딸은 거짓말로 저희를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이 끊겼을 때 저는 모든 걸 포기하려 했어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그날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47살과 60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47살 혼자가 된 지 2년째 되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텅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는데 김이 오르다 사라지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맞은편 빈 의자를 보다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큰딸 현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3번 신호가 가더니 끊어졌습니다. 아들 준혁한테도 전화했지만 2번 만에 받더니 회의 중이라며 급하게 끊었어요. 막내 예린한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통화하는 게 다였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식어서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침을 대충 먹고 반찬 배달을 나갔어요. 김치통 2개를 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데 무거웠습니다. 2층까지는 괜찮았는데 3층 계단 중간쯤에서 오른쪽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치통을 놓고 무릎을 잡았는데 손으로 만져보니 부어있는 게 느껴졌어요. 지나가던 주민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대답도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4층까지 올라가는데 계단 하나하나가 너무 높게 느껴졌어요.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무릎을 만져봤는데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무릎이 더 아팠어요. 바지를 입으려고 다리를 구부렸는데 찌릿하게 아파서 비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동네 정형외과에 갔어요. 대기실에 앉아 1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름을 부르길래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무릎을 만지며 여기저기 눌러봤는데 누를 때마다 아팠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어요. 박수연 씨, 퇴행성 관절염 초기 같은데 큰 병원 가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관절염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47살에 벌써 관절염이라니.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병원을 검색했어요. 강남에 있는 제역 정형외과라는 곳이 리뷰가 좋았고 원장님이 유명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병원비가 비싸다는 말도 있었지만 무릎이 너무 아팠고 다른 방법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역 3번 출구에서 5분을 걸었어요. 5층짜리 건물이 나왔는데 건물 전체가 병원이었습니다. 제역 정형외과라는 간판이 보였고 건물 앞 주차장에는 검은색 벤츠 2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대기실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진료 카드를 만들고 기다렸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옆에 앉은 사람들 대화를 들어보니 다들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왔다고 했습니다. 25번 박수연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60살쯤 돼 보이는데 단정한 인상이었고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앉으세요. 원장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의자에 앉으니 원장님이 물었어요. 박수연 씨,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라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단 오를 때 너무 아프다고 말했어요. 원장님이 제 무릎을 만지며 이것저것 확인했습니다. 여기 누르면 아프냐고 물어서 아프다고 했어요. 무릎을 구부렸다 펴보라고 해서 천천히 움직였는데 각도가 잘 안 나왔습니다.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엑스레이를 다시 찍고 오라고 했어요. 촬영실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원장님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박수연 씨, 퇴행성 관절염 초기입니다. 연골이 조금 닳았고 염증도 있어요. 수술해야 하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수술 단계는 아닙니다. 체중 관리하시고 근력 강화 운동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원장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운동을 하라고요? 물었는데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주일에 2번 저희 병원 물리치료실에 오세요. 제가 직접 운동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직접요? 놀라서 되물었어요. 네, 박수연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요. 화요일하고 목요일 오후 3시에 오시면 됩니다. 수납을 하고 나왔는데 10만 원이 넘었어요. 영수증을 보니 진료비, 엑스레이 비용, 주사 비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리치료까지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넘을 것 같았어요. 강남병원이라 그런가? 반찬 가게로 버는 돈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무릎이 너무 아팠고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화요일부터 재활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13살이나 많은 원장님이 직접 운동을 가르쳐 준다고 하셨는데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47살 박수연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불안하면서도 뭔가 기대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신경 써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어요. 화요일에 병원 가면 또 원장님을 만나겠지?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는데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에 병원에 갔습니다. 물리치료실은 3층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넓은 공간이 나왔어요. 운동기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환자 6명이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과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박수연 씨, 이쪽으로 오세요. 젊은 여자 선생님이 안내했어요. 매트가 깔린 공간으로 가서 신발을 벗고 앉았습니다. 오늘은 원장님이 직접 오실 거예요. 선생님이 말했는데 갑자기 긴장이 됐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이재혁 원장님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 대신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계셨는데 병원에서 볼 때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박수연 씨, 준비되셨어요? 원장님이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네라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원장님이 제 무릎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볼게요. 무릎에 무리 가지 않게 조심해야 하니까요. 첫 번째 운동은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였어요. 원장님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생각보다 간단해 보였습니다. 제가 따라하려고 다리를 들었는데 무릎이 떨렸어요. 천천히요.
이렇게 각도를 유지하면서 올리고 내리세요. 원장님이 제 종아리를 받쳐주며 각도를 조절해줬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5번을 반복하는데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처음이라 힘들 수 있는데 매일 하시면 나아질 거예요. 2번째 운동은 벽에 기대서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거였어요. 원장님이 제 옆에서 함께 자세를 잡아주시며 설명했습니다. 이 운동이 무릎 근력 강화에 제일 좋아요. 각도가 중요하니까 천천히 하세요. 무릎을 구부리는데 뻐근했지만 참을만 했어요. 10번을 하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매트에 다시 앉았는데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오늘 처음인데 잘하셨어요. 물 드세요. 원장님이 생수를 건네줬습니다. 고맙다고 하며 물을 마셨는데 시원했어요. 원장님도 옆에 앉아서 물을 마셨습니다. 박수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갑자기 일상적인 질문을 하셔서 조금 놀랐어요. 반찬 배달 가게 운영해요. 작은 가게인데 혼자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래서 무릎이 안 좋으셨구나. 계단 오르내리는 일이 많죠? 네라고 했는데 하루에 10층은 오르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혼자 하시면 더 힘드실 텐데. 원장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2년 전부터 혼자 한다고 말했는데 그 이상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이 눈치챘는지 더 묻지 않았어요. 20분을 더 운동하고 치료가 끝났습니다. 목요일에 다시 오세요. 같은 시간에요. 네라고 하고 물리치료실을 나왔는데 무릎이 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에 다시 병원에 갔어요. 이번에도 원장님이 직접 오셔서 운동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화요일에 했던 동작들을 반복하는데 조금은 익숙해졌어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박수연 씨, 이틀 사이에 많이 나아지셨네요. 집에서도 운동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씩 했다고 대답했어요. 좋아요.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원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째 주 목요일이 됐습니다. 4번째 재활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이제는 물리치료실이 익숙했어요. 원장님이 오셔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새로운 동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무밴드를 이용한 운동이었어요. 이렇게 당기면서 버티는 게 근력 강화에 도움이 돼요. 따라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원장님이 제 뒤에서 자세를 잡아주며 설명했어요. 운동을 마치고 매트에 앉았을 때 원장님이 물었습니다. 박수연 씨, 자녀분들은 뭐 하세요? 큰딸은 외국계 회사 다니고 아들은 IT 회사 다닌다고 했어요. 막내는 대학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들 잘 컸네요. 원장님이 말했는데 표정이 조금 부러워 보였어요. 원장님은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딸하고 아들 하나씩 있어요. 딸은 치과의사고 아들은 외과 전공이에요. 원장님의 얼굴에 잠깐 그늘이 지나갔습니다. 원장님 혹시 말을 꺼내려는데 원장님이 먼저 말했어요. 아내를 3년 전에 잃었어요. 유방암이었습니다. 할 말을 잃었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도 2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간암이었습니다. 조용히 말했는데 원장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서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셋째 주 화요일이 됐습니다. 6번째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무릎이 많이 좋아진 게 느껴졌어요. 계단을 오르는 것도 전보다 수월했습니다. 원장님이 제 무릎을 만져보며 말했어요. 박수연 씨,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염증도 거의 없어졌고 가동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정말요?
기뻐서 물었어요. 네, 잘 관리하셨어요. 근데 말이에요.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재활 운동만 하는 것보다 실전 운동도 병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전 운동이요? 되물었어요. 등산이요. 저희 병원에서 토요일마다 재활 등산 모임을 운영하거든요. 무릎이나 허리 환자분들을 위한 모임인데 천천히 산을 오르면서 근력도 키우고 체력도 기르는 거예요. 등산이라는 말에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등산을 할 수 있을까요? 물었어요. 물론이죠. 환자분들 위한 모임이에요. 물리치료사도 동행하고 제가 직접 페이스 조절해 드릴게요.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원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나오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치료를 마치고 물리치료실을 나왔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등산 모임에 가야 하나?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또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건물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수연 씨? 돌아보니 이재혁 원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치 옆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원장님, 퇴근하세요? 네라고 하시더니 어디까지 가냐고 물었습니다. 노원구요. 대답했는데 원장님이 말했어요. 아, 제가 지나가는 길인데 태워다 드릴까요? 잠깐 망설였지만 버스를 30분이나 기다려야 했어요. 괜찮으시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았어요. 차 안이 깨끗했고 세차 냄새가 났습니다. 원장님이 시동을 걸며 물었어요. 등산 모임은 생각해 보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망설여진다고 했습니다. 등산 해본 적도 없고 낯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덧붙였어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원장님도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아내 떠나고 혼자 있는 게 힘들어서 등산을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원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산에 오르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혼자 생각할 시간도 생기고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요. 그러셨구나.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수연 씨도 한번 나가보세요. 제가 옆에서 챙겨드릴게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차가 집 앞에 도착했어요. 내리면서 고맙다고 인사했는데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에 강남역 3번 출구에서 모여요. 나오시면 연락 주세요. 네라고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에 들어와 핸드폰을 봤어요. 원장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등산 모임에 가야 하나? 며칠을 고민했는데 금요일 밤 문자를 보냈어요. 원장님, 내일 나가겠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좋아요. 내일 봬요. 편한 옷 입고 오세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옷장을 열었어요. 뭘 입고 가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7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설레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에 눈이 떠졌어요.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준비해둔 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47살 박수연의 얼굴이 조금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가방에 물병하고 수건을 챙기고 집을 나섰어요. 강남역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3번 출구에서 내려 밖으로 나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20명쯤 됐는데 다들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수연 씨, 이재혁 원장님이 손을 흔들었어요. 회색 등산복을 입고 계셨는데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제 옆에 있으면 돼요. 원장님이 말했는데
그 말이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물리치료사 두 분도 와 계셨고 다른 환자분들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도 무릎 때문에 다녀요. 옆에 계신 분이 말을 걸어주셔서 조금 긴장이 풀렸어요. 버스를 타고 40분을 달려 도봉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원장님이 앞에서 설명했어요. 오늘은 천천히 갈 거예요. 무리하지 마시고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등산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20분은 괜찮았어요. 길이 평평했고 주변에 나무들이 많아서 공기가 좋았습니다. 원장님이 제 옆에서 걸으며 말했어요. 박수연 씨, 괜찮으세요? 네라고 했는데 조금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오르막이 시작되자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무릎은 아프지 않았는데 체력이 달렸어요. 10분을 더 올랐는데 숨이 많이 찼습니다. 앞서 가던 원장님이 뒤를 돌아보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잠깐 쉬었다 갈까요? 바위에 주저앉았는데 이마에 땀이 많이 났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체력이 없어서요. 원장님이 배낭에서 물을 꺼내 건넸어요. 아니에요.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가면 돼요. 물을 마시니 숨이 좀 돌아왔습니다. 원장님도 옆에 앉아서 물을 마셨어요. 처음 오르시는 거라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정상까지 가면 정말 예쁜 풍경이 나와요. 그래요? 물었는데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을 쉬고 다시 출발했어요. 이번엔 원장님이 제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줬습니다. 여기 돌 조심하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더 편해요. 원장님이 계속 길을 안내해 줬어요. 1시간을 더 올라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차서 한참을 서 있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서울 전체가 발밑에 있었고 하늘이 맑았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처음 오르셨으면 평생 안 잊혀질 거예요. 원장님이 옆에서 말했는데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땀이 식으면서 시원했어요. 원장님이 배낭에서 샌드위치를 꺼냈습니다. 하나 드세요. 제가 만든 건데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원장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놀라서 물었어요. 네, 혼자 살다 보니 이것저것 하게 되더라고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맛있었습니다. 달걀하고 야채가 들어있었고 빵도 부드러웠어요. 맛있어요. 정말요? 원장님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정상에 앉아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멀리 한강이 보였고 건물들이 작게 보였습니다. 원장님은 혼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3년 됐어요. 여전히 힘드시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이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 투병할 때도 힘들었는데 떠나고 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병원 일로 바쁘게 지내도 집에 가면 너무 조용했어요. 저도요. 말했는데 원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남편이랑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직원들이랑 환자분들 보니까 괜찮은데 집에 가면 혼자잖아요. 저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먹으니까 뭘 먹어도 맛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30분을 더 쉬고 하산을 시작했어요. 내려가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수월했습니다.
미끄러운 바위 앞에서 원장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손잡고 내려가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잠깐 망설였지만 정말 미끄러웠고 원장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꽉 잡아주는 힘이 느껴졌고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었어요. 입구에 도착했을 때 다른 분들은 막걸리 집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서 안 간다고 했는데 원장님도 안 가신다고 하셨어요. 박수연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저기 카페가 있어요. 좋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원장님이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힘들었지만 좋았다고 했어요. 정상에서 본 풍경이 정말 예뻤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원장님이 물었어요. 네라고 했는데 원장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수연 씨, 다음 주는 모임 쉬는 주거든요. 격주로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말인데 우리 둘이서 그냥 등산 가보는 건 어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둘이서요? 되물었습니다. 네,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그냥 운동 삼아서요. 원장님의 귀가 조금 빨개졌어요. 좋아요. 제 입에서 대답이 나왔습니다. 정말요? 원장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 남한산성 어때요? 거기는 평평한 길이 많아서 걷기 편해요. 네, 좋아요. 고개를 끄덕였는데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둘이서 등산 가는 거 괜찮은 건가?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졌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남한산성 입구에서 만났어요. 원장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박수연 씨, 잘 오셨어요.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둘이서만 걷는 게 어색하면서도 설렜습니다. 남한산성은 평평한 길이 많아서 걷기 편했어요.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녀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1시간쯤 걸었을 때 벤치가 나왔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요? 원장님이 물었어요. 좋아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는데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박수연 씨. 네. 저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연 씨 만나는 게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돼요. 원장님의 귀가 빨개졌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만 기다려지고 박수연 씨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이런 말하는 게 이상하죠. 우리 나이에. 아니에요.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원장님 만나는 게 정말 좋아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박수연 씨, 저 박수연 씨를 환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좋아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랐습니다. 원장님, 근데 저보다 13살이나 많으신데 괜찮으세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저도요. 속삭이듯 말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텐데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47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걸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재혁 원장님의 문자였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또 만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요. 다음 주 꼭 만나요. 그날 밤 저는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어요. 그 후로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북한산, 관악산, 수락산을 올랐는데 이재혁 원장님은 늘 제 옆에서 걸었어요. 손을 잡고 걸을 때도 많았습니다. 미끄러운 길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손을 내밀어 주셨고 저도 자연스럽게 잡았어요. 박수연 씨, 여기 돌 조심하세요. 원장님이 앞서가며 길을 안내해 줬습니다. 천천히 가요. 급하지 않으니까. 원장님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무릎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반찬 배달도 수월했어요. 체중도 5kg 줄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화요일하고 목요일 재활 치료는 계속 받았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운동을 지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치료실에 가는 게 즐거웠어요. 운동을 마치면 원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화요일 재활 치료가 끝나고 원장님이 물었어요. 박수연 씨,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라고 했는데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도 안 먹었는데 같이 먹을래요? 병원 근처에 괜찮은 식당 있어요. 좋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 뒤편에 있는 한정식집에 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는데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상을 받으며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환자 많으셨어요? 네라고 하시더니 토요일까지 예약이 꽉 찼다고 했어요. 원장님 인기가 많으시네요. 박수연 씨 때문에 힘이 난다고 원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밥을 먹으며 병원 이야기, 반찬 가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목요일에도 재활치료 후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번엔 칼국수 집에 갔는데 국물이 진하고 맛있었어요. 박수연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물었는데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오셨을 때랑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때는 힘들어 보이셨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원장님 덕분이라고 했는데 진심이었습니다. 원장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토요일마다 등산을 가고 화요일, 목요일마다 병원에서 만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어느 토요일 관악산을 올랐는데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고 단풍이 예뻤어요. 정상에서 쉬고 있는데 모임 사람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박수연 씨, 둘이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아, 괜찮다고 손살을 쳤는데 원장님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찍어주세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원장님이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찰칵 소리가 났고 사진을 확인해 보니 우리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그분이 말했고 저와 원장님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내줬어요. 나중에 혼자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7살 박수연이 이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구나. 며칠 후 반찬 가게에 친구 영숙이가 왔습니다. 영숙이는 저랑 동갑이고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예요. 수연아,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뭐가? 되물었는데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눈빛도 달라졌어. 게다가 살도 빠지고. 무슨 좋은 일 있어? 영숙이는 눈치가 빨랐어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영수가 사실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 영숙이 눈이 커졌어요. 진짜? 어떤 사람인데? 정형외과 원장님이라고 했습니다. 무릎 때문에 병원 갔다가 만났다고 덧붙였어요. 나이는 어떻게 돼? 예순이라고 했는데 영숙이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3살 맞네? 근데 뭐 어때?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좋은 사람이면 되지. 영숙이 말이 위로가 됐어요. 직업도 좋고 나이 차이는 요즘 별거 아니야. 수연아,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고맙다고 했는데 영숙이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너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알아. 이제 좀 살아봐. 영숙이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아이들이 알면 어떻게 하지? 다음 주 토요일 북한산을 올랐어요. 정상에서 쉬고 있는데 한 분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박수연 씨랑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저번 사진 봤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보여줬는데 SNS에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저와 원장님이 손잡고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댓글도 여러 개 달려 있었어요. 보기 좋아요. 행복해 보이네요. 같은 글들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SNS에 올라갔다는 게 불안했습니다. 원장님도 그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하산하면서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수연 씨, 사진 걱정되세요? 조금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자녀분들이 보시면 어쩌죠? 원장님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딸도 볼 수 있겠네요. 강남에서 치과하니까 아는 사람 많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이들한테서는 아직 연락이 없었어요. 괜히 걱정한 건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봤는데 큰딸 현지가 서 있었어요. 문을 열자 현지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현지야, 무슨 일이니? 현지가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는데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와 이재혁 원장님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관악산 정상에서 찍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SNS에 올라온 거 제 친구가 봤어요. 우연히 엄마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남자 만나시는 거 맞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응, 맞아. 고개를 끄덕였는데 현지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전화할게요. 현지가 준혁이랑 예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엄마 집으로 와. 큰일 났어. 1시간 후 세 아이가 모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둘러싸고 앉은 모습이 마치 재판하는 것 같았어요. 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누구예요? 정형외과 원장님이라고 했어요. 이재혁 씨라고 좋은 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이는요? 준혁이 물었어요. 예순이라고 대답했는데 현지가 소리쳤습니다. 예순? 13살이나 많은 사람이랑요? 새 아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제 행복한 시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새 아이가 소파에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현지의 눈빛이 제일 차갑게 느껴졌어요. 엄마,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준혁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좋은 분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는데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강남에 병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본원이랑 분당, 목동에 있다고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본원 건물이요. 5층짜리 건물 통째로 그 사람 소유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다 찾아봤어요. 준혁이 핸드폰을 보여줬는데 부동산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건물 시세가 100억 원이 넘어요. 분당이랑 목동까지 합치면 더 많고요. 벤츠도 2대 있고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물었는데 준혁이 말했어요. 엄마, 혹시 그 재산 때문에 그 사람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가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니? 준혁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엄마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돈 있는 노인 노려서 접근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돈 때문이 아니야. 원장님이 좋아서 만나는 거야. 현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데? 물었는데 현지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 환자였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했는데 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의사가 환자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의료윤리상 문제 있어요. 환자가 의사한테 의존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고개를 저었어요. 재혁 원장님은 그런 사람 아니야. 나를 한 사람으로 좋아한다고 했어. 현지가 비웃었습니다. 엄마, 그게 환자 꼬시는 상투적인 말이에요. 요즘 그런 의사들 뉴스에 많이 나와요. 재혁 원장님은 다르다고 말했지만 현지는 듣지 않았어요. 막내 예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2년이라고 대답했어요. 아빠랑 30년 같이 사셨는데 2년 만에 다른 남자요? 예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는 그럼 뭐가 돼요? 그 말이 가슴을 콕 찔렀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회사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오면 엄마 얼굴부터 찾았잖아요. 주말이면 무조건 엄마랑 시장 가고 산책 가고. 알아. 고개를 끄덕였는데 준혁이 계속 말했어요. 아빠는 엄마가 웃으면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좋아했어요.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아꼈는지 우리 다 봤잖아요. 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엄마가 다른 남자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이 아빠 자리를 대신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예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아직도 아빠가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아빠 목소리랑 냄새랑 저녁 먹는 시간까지. 근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걸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너희 마음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도 사람이야. 외로울 수 있어. 현지가 소리쳤어요. 외로우면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되잖아요. 너희는 바쁘잖아.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게 다잖아.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너희는 몰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현지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60살의 강남에 병원 여러 개 가진 남자. 엄마 환자였는데 갑자기 사귀자고 한 남자.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혁 원장님은 진심이야. 나를 정말 좋아해. 준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그 사람을 계속 만나시면요. 저희는 엄마가 점점 멀어질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고 했는데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있던 자리에 아직 정리되지도 않은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걸 저희가 견딜 수가 없어요. 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그 사람을 만나시면 저 당분간 엄마 얼굴 못 볼 것 같아요. 엄마 미워서가 아니라 제가 버틸 자신이 없어서요. 예린이 제 손을 잡고 울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이요. 우리 조금만 더 같이 있어요. 아빠 없이 엄마까지 잃으면 저희는 어떡해요. 새 아이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에게 쏠렸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마음도 좀 봐주세요.
지금 당장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생각해 주세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나가줄래? 엄마 혼자 좀 있고 싶어.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하나둘씩 일어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재혁 원장님이었어요. 박수연 씨,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딸도 알았어요. SNS 봤대요. 박수연 씨 자녀분들은 뭐래요? 헤어지래요. 겨우 대답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연 씨, 우리 어떡할까요?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어요? 원장님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재혁 원장님과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손잡고 산을 오르던 모습, 정상에서 함께 웃던 모습, 남한산성에서 고백을 듣던 순간.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예린이 우는 얼굴, 현지의 차가운 눈빛, 준혁이의 실망한 표정.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선택하면 아이들을 잃을 것 같았고, 아이들을 선택하면 다시 혼자가 될 것 같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감았지만 꿈속에서도 괴로웠습니다. 사흘 후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재혁 원장님한테 연락을 못하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봤는데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박수연 씨 계세요? 저 이민서라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재혁 원장님 딸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33쯤 돼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는데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청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는데 손이 떨렸어요. 민서 씨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찾아뵈서 죄송해요. 그런데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인지 물었는데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민서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 나이가 33이에요. 네라고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47이시죠? 맞다고 했는데 민서 씨가 말했습니다. 14살밖에 차이 안 나요. 제 친구들 중에는 45, 46인 사람도 있어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서 씨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환자분들한테는 천사 같으세요. 병원 리뷰 보시면 아버지 칭찬 일색이거든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집에선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엄마가 유방암 투병할 때 말이에요. 민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병원에 계셨어요. 환자들 보느라 밤새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엄마가 항암 치료받고 힘들어할 때도 병원에서 수술하신다고 못 오셨어요. 죄송하다고 했는데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서 씨가 말을 이었어요. 저희가 아버지 붙잡고 울면서 엄마 좀 보고 가시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환자가 기다린다고 가셨어요. 환자 무릎은 고치는데 가족 마음은 못 봐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그런 사람이었나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이재혁 원장님은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는 의사로서는 완벽해요. 근데 남편으로서나 아버지로서는 그렇지 않아요. 민서 씨가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마지막 1년 동안 아버지 얼굴 10번도 못 봤을 거예요. 항상 병원이 우선이었으니까요. 민서 씨의 눈빛이 저를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민서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강남병원 본원 빌딩 아시죠? 5층 건물이요. 내라고 했어요. 그거 아버지 소유예요. 분당 지점이랑 목동 지점 건물도 아버지 거고요. 저하고 남동생 이름으로 돼 있긴 한데 실질적으론 아버지 재산이에요. 그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서 씨가 말했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시는 건 아니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재산 때문에 원장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민서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해서요. 돈 있는 노인 노려서 접근하는 사람들. 일어서라고 말했습니다. 민서 씨,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원장님을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민서 씨도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근데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도 우리 엄마처럼 되실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다정하지만 시간 지나면 병원이 우선이 돼요. 민서 씨가 나가고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 씨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환자 무릎은 고치는데 가족 마음은 못 본다는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 재혁 원장님이 저한테도 그럴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며칠 후 이재혁 원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수연 씨, 민서가 다녀갔다고 들었어요. 내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말 했어요? 민서 씨가 한 말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원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박수연 씨,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민서가 오해하는 거예요. 알아요. 말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민서 씨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요. 환자만 챙기고 가족은 못 챙긴다는 말이요. 침묵이 흘렀어요. 박수연 씨, 제가 증명할게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어떻게요? 물었는데 원장님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원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박수연 씨, 미안해요. 민서가 요즘 불안증이 심해서요. 정신과 상담도 받기 시작했대요. 정말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제가 좀 챙겨줘야 할 것 같아요. 매주 토요일 병원 가는 것 같이 따라가 달래요. 그러세요. 대답했는데 가슴이 무거웠어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박수연 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일주일, 2주일, 3주일이 지났어요. 재혁 원장님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려다가 멈췄어요. 민서 씨가 불안증으로 힘들다는데 제가 연락하는 게 맞나? 토요일 등산 모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재활 치료도 끝났으니 병원에 갈 이유도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고 저녁에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 배달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무릎은 아프지 않았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현지가 말했던 대로 얼굴을 보지 않는 건가? 한 달하고 일주일이 지난 저녁이었어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핸드폰을 봤습니다. 이재혁 원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30일 전이었어요. 문자도 한 달 동안 없었습니다. 민서 씨 말이 맞았던 걸까? 처음엔 다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걸까? 아니면 제가 버려진 걸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없고 원장님도 없고 혼자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47살에 다시 시작한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는데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절망 속에서 잠들었어요. 한 달하고 2주일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반찬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봤는데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박수연 씨, 저 이준호라고 합니다. 이재혁 아들이에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30살쯤 돼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는데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네이비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의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거실로 안내했는데 손이 떨렸어요. 준호 씨가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갑자기 찾아뵈서 죄송해요. 근데 꼭 전해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인지 물었는데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준호 씨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누나가 거짓말했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불안증 같은 거 없어요. 아프지 않아요. 정신과 상담도 안 받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원장님은 왜 매주 토요일마다 민서 씨를 만났냐고 물었습니다. 준호 씨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누나가 아프다고 거짓말해서 아버지를 매주 토요일마다 불러낸 거예요. 어머니 못 만나게 막으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알고 계세요? 아니요. 준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는 모르세요. 누나가 정말 아픈 줄 아세요. 제가 어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는데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어제 누나 집에 갔는데 친구들이랑 와인 마시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불안증이 심해서 상담 받는다던 사람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고 물었어요. 따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진짜 아프냐고. 누나가 처음엔 아프다고 우겼는데 제가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 실토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못 만나게 막으려고 거짓말한 거라고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 씨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 만나는 거 찬성이에요. 누나는 반대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정말이냐고 물었는데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돌아가시고 3년 동안 아버지는 그냥 숨만 쉬는 사람이었어요. 환자들 보고 집에 오면 멍하니 앉아 계시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요.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어머니 만나고 나서 아버지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토요일 아침마다 거울 보시면서 옷 고르시고 저한테 이거 어때? 물어보시고 3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다시 행복해지는 게 좋았어요. 근데 누나가 막았어요. 누나는 아버지가 엄마를 잊는 게 무섭다는데 저는 달라요. 아버지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고맙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준호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연락해 주세요. 아버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병원 일만 하시고 집에 오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어머니 생각하시는 거 다 알아요. 꼭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준호 씨가 나가고 저는 바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이재혁 원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는데 원장님이 받았어요. 박수연 씨?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만나요. 1시간 후에.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남한산성으로 향했는데 1시간이 짧게 느껴졌어요. 남한산성 입구에 도착했을 때 원장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서 있었는데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박수연 씨, 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장님,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원장님, 준호 씨가 다녀갔어요. 준호가요? 원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서 씨가 거짓말한 거 맞죠? 아프지 않은 거. 원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준호 씨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부 말했어요. 민서 씨가 불안증 같은 거 없다는 것, 거짓말로 원장님을 매주 토요일마다 불러낸 거라는 것, 저희 못 만나게 막으려고 한 거라는 것. 원장님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물었는데 원장님이 눈을 감았어요. 믿고 싶지 않지만 민서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제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너무 멀쩡했거든요. 미안해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박수연 씨, 제가 바보 같았어요. 딸이 아프다는데 의심도 안 하고 박수연 씨한테 연락도 못 하고 괜찮다고 말했는데 원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1달 넘게 박수연 씨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제가 너무 미안해요.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박수연 씨, 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뭐요? 물었는데 원장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1달 동안 미칠 것 같았어요. 병원이라면서도 계속 박수연 씨 생각만 났어요.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박수연 씨한테 전화하고 싶었는데 민서가 아프다니까 참았어요. 이제는 못 참겠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요. 속삭이듯 말했어요. 원장님, 저도 1달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원장님 없이 다시 혼자가 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원장님이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박수연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네라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을 거예요. 민서한테 제대로 말할 거예요. 아빠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박수연 씨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원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도 아이들한테 말할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요. 우리는 남한산성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는데 달빛이 아름다웠어요. 박수연 씨, 앞으로는 제가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원장님 손을 잡고 있으니 따뜻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손을 잡고 남한산성을 걸었습니다. 처음 고백을 들었던 그 길이었어요. 박수연 씨 기억나요? 여기서 제가 고백했죠. 기억한다고 했는데 원장님이 웃었습니다. 그때 박수연 씨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저도 원장님 귀 빨개지는 거 봤다고 하니까 원장님이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박수연 씨, 이제 매주 토요일 등산 다시 갈 수 있겠네요. 네라고 했는데 기뻤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저녁도 같이 먹고요. 원장님이 덧붙였어요. 좋아요. 고개를 끄덕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 앞에서 내렸을 때 원장님이 말했어요. 박수연 씨, 내일 꼭 전화할게요.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집에 들어와 거울을 봤습니다. 47살 박수연의 얼굴이 행복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서 씨가 서 있었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문을 열자 민서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들어오라고 했는데 민서 씨는 현관에 서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거짓말한 거 준호가 아버지한테 다 말했어요. 민서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엄마를 잊는 게 무서웠어요. 엄마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사람 만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해한다고 말했는데 민서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어머니한테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거실로 들어와 앉으라고 했습니다. 민서 씨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제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평생 아버지한테 그렇게 혼난 적 없어요. 무슨 말씀 들었냐고 물었는데 민서 씨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평생 사랑한 사람이야. 근데 엄마는 이미 떠났어. 나는 아직 살아있고 박수연 씨도 살아있어.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엄마를 배신하는 게 아니야. 민서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민서야,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 엄마도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민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오해했던 거예요. 고맙다고 했는데 민서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저도 이제 응원할게요. 민서 씨가 나가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민서 씨도 결국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였구나. 그날 저녁 새 아이를 불렀습니다. 애들아, 엄마 할 말이 있어. 현지, 준혁, 예린이 거실에 앉았어요. 이재혁 원장님이랑 계속 만날 거야. 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아직도 마음이 완전히 편한 건 아니지만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계속했어요. 엄마가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엄마. 처음엔 아빠 생각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엄마도 인생이 남아있잖아요. 축복할게요. 예린이 저를 안았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그분이 엄마한테 잘해주시는 거 저희도 알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주 토요일 등산 모임에 다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박수연 씨, 오랜만이에요.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라고 했는데 이재혁 원장님이 제 옆에 섰습니다. 박수연 씨 때문에 저도 오늘 나왔어요. 원장님이 웃으며 말했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북한산을 올랐습니다.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아줬고 우리는 천천히 산을 올랐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박수연 씨, 우리 같이 살까요?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어요. 정말요? 네라고 원장님이 대답했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만나면서 생각했어요. 박수연 씨 없이는 못 살겠다고요. 원장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결혼식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함께 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박수연 씨가 옆에 있고 저녁에 퇴근하면 박수연 씨가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요. 고개를 끄덕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안았어요. 한 달 후 원장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넓고 깨끗했어요.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47살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원장님이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었고 주말에는 등산을 다녔어요.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는 병원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6개월이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양가 자녀들이 모두 서 있었어요. 민서, 준호, 현지, 준혁, 예린 5명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깜짝 파티 준비했어요. 민서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케이크랑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동거 6개월 축하드려요. 민서 씨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현지가 사진을 찍었어요. 자, 건배해요. 어머니, 아버지,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건배했어요.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서 씨가 치과 환자 이야기를 했고 준호 씨가 병원 레지던트 이야기를 했어요. 현지는 회사 이야기를 했고 준혁이는 스타트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린이는 대학 이야기를 했어요. 5 아이가 모여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까 가족 같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갔어요. 이재혁 원장님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박수연 씨, 행복해요? 물었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대답했어요.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는데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도봉산에 올랐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산. 박수연 씨, 여기서 처음 손잡았죠? 기억한다고 했는데 원장님이 웃었습니다. 그때 박수연 씨가 숨차서 주저앉았을 때 제 심장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원장님도 그때부터 좋아하셨냐고 물었어요. 네, 그때부터요. 무릎 아파하시는데 꾹 참고 산을 오르시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원장님 손을 꽉 잡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요. 우리.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함께 있을게요. 우리는 손을 잡고 정상을 향해 걸었습니다. 47살에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찾아간 병원에서 만난 인연이었어요. 13살 나이 차이도 자녀들의 반대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니까 행복했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서울이 발밑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안았고 저는 원장님 품에 안겼어요. 바람이 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47살에 시작된 사랑. 무릎이 아파서 찾아간 병원에서 만난 60살 정형외과 원장님. 13살 나이 차이도 자녀들의 반대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저처럼 외롭고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 차이도 상관없습니다. 47살에도 60살에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